안녕하세요. 2022년 전공 한국사를 시작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한국사를 하는데 한국사가 사실은 제일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가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사는 기준은 한국사 통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런데 한국사 통론도 기존에 나와 있는 개론서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개항 이후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부실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측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사 개론도 그렇고 동양사 개론도 그렇고 요 한국사 통론도 마찬가지로 개항 이후에 대한, 즉 근현대사 부분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일단 근현대사 부분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사실 뿌셈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뿌셈이 좀 양이 많죠. 전체 7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많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조선 후기부터 시작을 해서 개항과 그 다음에 개항 이후 현대사 부분,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운동기와 현대사 부분에 관한 요 내용들은 모두 뿌셈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한국사 통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 어쨌든 최근의 논의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최근의 자료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뿌셈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양사도 그렇고, 즉 중국사도 그렇고 한국사도 그렇고 항상 그 원사료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사료 부분에 어려움을 좀 겪을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사료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료의 완벽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줘야 되냐면은 사실관계들을 확인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능력이지, 사료를 완전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료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한자를 알아야 돼요. 한문의 해석 능력이 아니라 한자를 알아야 돼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1800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의 한자들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자들, 한문 사료가 원사료가 나왔을 때 거기서 보이고 있는 키워드들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키워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내용을 암기하고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자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우리가 조선 후기에 보이는 가장 커다란 도성 내에서의 경제적 변화는 시정과 난정과의 대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정과 난정 간의 대립이고 난전 안에서 어떠한 난전들끼리 싸우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전이라는 말과 난전이라는 말을 한자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상전이나 뭐 면주전이나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단어들도 뭘로 확인해야 돼요? 한자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 속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들, 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한자로서 기억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자로 보려면 자꾸 뭐가 돼야 돼요?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노출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국사에 교재하고 짝퉁 중국사하고 짝퉁 한국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를 주로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한자를 그냥 한자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읽기 힘들고 보기 힘들어서 가로 열고 한글로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한자어들을 계속 보면서 그 한자어하고 익숙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료 가지고 연습을 할 때 그 사료에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요거는 요런 내용이겠지. 이렇게 유추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한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뿌셈이에요. 이 뿌셈에서 구판과 심판이 있어요. 구판과 심판이 있는데 구판에는 여기 자료들을 보시면 여기 자료의 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판에서는 한글 사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심판에서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원사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원사료들을 한글 사료를 주로 읽는데 그 밑에 원사료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어떠한 단어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단어들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그러면 한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문 자체 해석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한문을 통해서 원사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것인가 이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문 원사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서 한국사는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순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순서가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대순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 그 다음에 고려, 조선 근데 조선은 조선 전기 후기로 일단 나눠져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들이 대략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시대를 얘기하면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시대사를 얘기하면 시대사가 몇 가지로 통상 나눠져서 얘기가 돼요. 시대사, 어느 시대사, 조선시대. 그러면 시대사의 그 다음에 단원들이 어떻게 얘기가 되죠? 가장 쉽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1. 정치 2. 경제 3. 사회 4. 뭐가 되죠? 문화 이렇게 돼요. 한국사는 이 분류 방법으로 따라서 가도 돼요. 특별하게 뭐 시대를 묻거나 막 이렇게 서양사 같이 새롭게 이렇게 나름대로 편집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한국사에서는 그냥 어느 시대 그럼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그럼 삼국시대의 정치, 삼국시대의 경제, 삼국시대 사회, 삼국시대 문화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를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개론서나 이런 데 보면 고려시대 그러면은 고려시대 전기까지 자르죠. 무신직권기에 잘라서 고려 전기. 그럼 고려 전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고려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 되고 그냥 고려시대 정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후기 관계없이 정치 쫙. 그 다음에 경제 변화.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문화.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도 되고 시대를 자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다뤄질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주셔도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구조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중심으로 가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시대든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가 돼요? 한국사의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가 백성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즉, 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죠? 예.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국가가 어떻게 백성들한테 삥 뜯어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로 가게 되고, 사회 구조에서는 크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사회 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많이 얘기되는 것들은 통상 많지 않아요. 그러면 주로 많이 얘기되는 건 뭐가 얘기되고요? 문화 부분의 얘기들은 거의 빠짐없이 나오겠죠. 그죠? 특히 고려시대까지는 뭐의 문화가 주로 얘기가 될 것이고, 불교 문화가 주로 얘기가 될 것이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성리학과 관계되어 있는 유교 문화들의 주로 관심사들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사는 주로 어떤 식으로 갈 수밖에 없냐 하면은 국왕들의 순서대로 쭉 이어져 가면서의 상황들을 정리해 주는 것들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든지 간에 정치에 있어서는 국왕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각 시대별로 국왕들의 업적에 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넘어가야 될 것이고, 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수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제에서 핵심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 고려까지는 불교 문화.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일단 성리학과 연관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무엇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대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정근대사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전근대사 부분이 얘기가 되죠. 우리가 정근대사 그러면 어디까지가 얘기되는 부분이에요? 정근대사 그러면은 개항 이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흥선대원군 시절, 그러니까 고종 시절 이전까지가 정근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근대사에서는 주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근현대사가 일단 근현대사를 몇 개의 단어로 나눠줘야 되는 거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근현대사는 첫 번째가 뭐가 이게 될까요? 일단 시기로 봤을 때는 개항부터 시작해서 1910년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그거를 1910년이라는 숫자는 빼고 대한제국 시절까지가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돼가지고 1910년에 대한제국이 문을 닫을 때까지의 어쨌든 개항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까지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어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가 얘기되죠? 두 번째 단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식민지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기에 명칭을 붙이는 것이 꽤 애매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한 시기가 일단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 무슨 시대가 뭘로 돼요? 시대 명칭이 뭘로 간 것 같아요? 시대 명칭이 민족의 독립운동기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좀 써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민스럽게 나온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이 기간 동안의 역사는 사실 우리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민족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워버리고 싶은 시기 중에 하나죠. 어쨌든 민족적 감정을 앞서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워버리는 시기죠. 근데 이 시기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고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 또 일제시대,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외정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다 외정시대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시대라는 말로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일제시대라고 얘기하고 외정시대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표현상의 문제는 뭘까요? 표현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 시기가 분명히 우리 역사상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공백기로 놔두고 싶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 36년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하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일부면 역사의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제시대, 외정시대라고 표현을 쓰면 그 시기의 주체가 마치 우리가 주체가 아닌 피동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라는 말을 썼다가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그러다가 이 시대의 명칭을 그러면은 좀 고민해서 얘기되는 게 이거죠. 즉 외세에 의해서 이 땅이 외세 통치 시기였지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 그래야 이 시기의 주체가 이 명칭상에서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최근에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그냥 입에 붙어서는 일제시대다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그 교과서적 표현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 이거는 45년 이후에 현대사회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 현대사회인데 조만간 100년 가까이 될 거예요. 100년이 시간이 되는 거죠. 1945년에 해방이 됐고 이제는 만으로 77년째 되는 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방동의가 이제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78세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를 얘기하자면 현대사회 자체도 몇 년이에요? 이미 근 80년의 시간이 현대사회에 벌써 쌓였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 이 현대사회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현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근대사는 왕조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 조선 전기, 조선시대를 조선 전후기로 나누어서 일단 보고 각 시대마다 정치정대 사회 문화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개항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까지 민족의 독립운동기 현대사회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하고, 여기에서는 각각 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그럼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뭐가 얘기될까요? 개항부터 대한제국 시절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이게 대략 테마가 이렇게 잡혀요. 어떻게 잡히냐면 개항 이후에 근대국가 수립운동이라고 하는 요게 하나 이제 얘기가 되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개항이 됐잖아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죠.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조선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개혁의 논의가 얘기된다고요. 그럼 이건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 플러스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시기가 19세기 후반이니까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제국주의 시대가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그러한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이 제국주의 세계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선도 역시 식민지 외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가 라고 하는 측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외세의 침략이라고 하는, 정확히 얘기해서 제국주의의 침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제국주의 형태로 출발하고 있었던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한반도를 병합화하는 과정들을 가져가게 되는가.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쭉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의 독립운동기 쪽에서는, 민족의 독립운동기에서는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을 생각하면 되죠. 즉, 뭐가 돼야 돼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얘기가 되겠죠. 일제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이 주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맞서는 뭐가 돼야 돼요?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독립운동을 나타나게 되면 이 독립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국내와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럼 국외의 독립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고, 무장투쟁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있을 거고, 사회주의 운동이 있을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독립운동을 가지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사실 현대사회가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대사회 얘기하면 정보 수립이라는 측면이 하나 얘기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945년 9월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1945년 9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군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때에 어떠한 형태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첫 번째 하나가 얘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는 냉전 체제하고 연관된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는 시각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냉전 구조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1948년부터 적어도 냉전 체제가 완화된다고 얘기한 1960년대, 하지만 1970년대 유신 시대까지의 이 냉전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과 연관되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후에 냉전과 연관되고 있는 정치의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들, 그럼 적어도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사와 연관돼,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과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냉전이 시작되는 게 40주년의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얘기하고,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라고 얘기해야 돼요? 69년에 닉슨 독트린을 얘기하게 되고, 냉전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89년에 베를린 장벽 붕괴와 92년에 소련의 해체까지 얘기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한 세계적인 냉전 체제하고 우리의 정치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사실은 작년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작년에 한국사하고 일본사하고 묘하게 섞여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냉전과 관계되어 있어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하고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그 직후에 미국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한 거거든요. 51년 초에. 그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과 45년까지 적대 관계를 맺고서 일본과의 모든 전쟁의 과정들을 다 털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미일 안보 조약이 맺어지면서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 체제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거는 냉전 체제에서 미국이 1945년에 구상했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과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전략이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되면서부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무너져 갖고 50년에 한국전쟁이 발생하니까
중국이나 한반도를 축으로 해서 소련과 대응하는, 즉 공산주의 세력과 대결하겠다는 이 구도가 무너지니까 급하게 미국이 한 게 뭐냐면은 일본을 방위의 축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냉전 체제의 미국의 전략이죠. 그러한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끊임없이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거부했고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이른바 근대화, 산업화의 명목으로서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측면으로 일본과 국교 정상을 맺잖아요. 그죠? 국교 정상을 맺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한일 기본조약이 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지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측면보다도 뭐하고 연관돼서 세계의 냉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위치되고 있는가 이러한 점들이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치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핵심적으로 사실은 다가올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뭐 경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별로 얘기되는 부분은 없지만 경제 개발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뭐 경제 개발이라든지 경제 개발과 관계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가도록 할게요.